이렇게 서울장신대에서 하는 이제 좋은 학술대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고 이제 논찬해 주시는 최강 박사님이 이제 같은 시부대학교 고고학과 이제 1호 박사님이시고요. 한국분으로. 그리고 이제 강호 박사님은 이제 2호 박사를 받으셨고, 제가 이제 3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같은 교수님한테 이제 사사를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발표문을 이제 넘기고 나서 또 살펴보니까, 이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오타트한 것도 많아갖고, 내용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1798년경에 이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이제 유럽 사회에 이제 이집트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속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제 성소의 땅에 대한 이제 발굴이 이제 시작돼서 약 150년간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구 사회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단순한 이유는 성서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땅이 이제 성서의 기록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성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아시리아 사네립에 의해서 이제 라기스에 정복한 이야기들, 오므리 왕조의 사마리아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라든가 오늘 이제 살펴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정착의 이야기들은 제 학계에 여전히 이제 논쟁의 소재로 이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또 여호수아에서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광야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제 서사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2015년에 이제 발간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스라엘 엑소더스 인 트랜스디스플리너리 퍼스펙티브라고 이제 책에서 전 세계 이제 저명한 이집트학자들, 또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 과학자들까지 모여서 약 44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전히 뭐 10년 전이긴 하지만 요 출애굽에 대한 주제가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이제 주된 연구는 이제 성서 텍스트를 이제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이집트 역사 속의 기록물들, 또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들을 따라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해석을 붙여서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불행히도 후대의 편지 혹은 재구성을 거쳤을 성서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이집트 어떤 자료도 또 고고학적 발굴물도 출애굽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간접적인 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성서의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출애굽 사건 자체의 역사성을 이제 부인하기도 하고, 출애굽 사건을 다른 역사적 상황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책의 한 논문에서 로렌스 게라티라고 하는 학자가 일부 학자들은 성서의 역사성을 자체를 이제 부인하기도 하고, 많은 다른 학자들은 비록 세부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이제 인정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성경 서사 속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요 게라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자신의 글에서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주장되어지는 15세기설과 13세기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면서 주전 2100년부터 주전 650년까지의 출애굽 사건, 기억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거죠.
15세기 시선생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2100년부터 해서 이제 주전 이제 7세기까지로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주된 이제 논쟁의 이제 핵심이 되는 15세기설과 13세기설을 좀 비판적 견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의 그 출발점이 아니라 그 이제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이제 역사적 상황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전 15세기, 13세기에서 이제 가장 큰 맥을 이루고 있고요. 그 속에서 그 시기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언급됐던 힉소스라고 하는 외국인 왕조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가 다스려지다가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집트 18왕조, 19왕조가 이어지면서 이집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시기가 요 가나안 땅을 이집트가 직간접적으로 통치하면서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또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 출애굽 연대의 가설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15세기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되는 성경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하고 사사기 11장 26절인데요. 열왕기상 이제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솔로몬 이제 시대를 이제 960년 뭐간 해갖고 이제 480년을 플러스하면 주전 이제 15세기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입다가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요단 동편의 일부의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음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그 300년 입다 시대를 하면 정확하게 입다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주전 1130년에서 1070년 그 사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300년을 더하면 15세기설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15세기설과 관련해서 이집트의 18왕조가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이 이제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죠. 성서의 이야기와 이집트 역사를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수립된 것을 이제 보았고, 남자아이들을 살해 명령을 내린 파라오로 이제 투트모스 이제 1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제 건져낸 왕을 모세를 건져낸 이제 사람을 이제 합세스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제 공주로 보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집트 궁정에서 모세가 성장할 시기를 이제 합세스트의 아버지였던 투트모스 1세와 합세스트의 남편이었던 투트모스 2세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투트모스 3세, 합세스트가 이제 투트모스 3세하고 공동으로 석장하던 그 시기에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제 미디안 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투트모스 3세 이후 암멜때 2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제 재구성해서 15세기에서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일 삼각주 지역에 이제 텔-다바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에즈벳 헬미라고 하는 지역에 주전 이제
이집트 18왕조 시절에, 주전 이제 15세기죠. 시절에 궁전 지역이 10의 에이커의 규모로 해서 진입벽돌로 지어져 있는 3개의 궁전, 그리고 군사시설, 작업장, 저장 창고 시설들, 그리고 이제 신전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 장소가 이제 브라이언 우드의 주장에 따르면 모세가 어린 시절 보냈던, 그리고 이제 모세가 파라오를 만났던 이제 그 장소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15세기 서과 관련해서 이제 아메노텍 이제 2세 출애굽 당시 이제 파라오로 알려져 있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메노텍 2세의 아들인 투스 4세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는 꿈의 비석을 통해서 자신이 장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핑크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이제 왕권의 정통성을 이제 부여하는 이제 비밀을 통해서 이제 투스 4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출애굽 관련해서 이제 주전 15세기서를 이제 지지해주는 이제 중요한 이제 서류 하나가 이제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이제 주전 14세기 이제 문서인데요. 이제 그 아마르나 문서 안에 이제 아피루라고 하는 이제 집단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보낸 소신에서 아피루로 알려진 이제 집단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집트 파라오의 땅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편지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요 이제 아피라고 할 그 단어가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키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해서 14세기 이제 아마르나 문서 속에 나오는 이제 요 아피루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연결해서 15세기설에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제 아메네토 2세가 수행한 이제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이제 보통의 전쟁들은 이집트가 이제 가나안 원정을 하게 되면 주로는 이제 여름철에, 공사가 끝난 여름철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가을철에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원정에 가서 여러 많은 이제 포로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근데 포로의 숫자를 보면 이전 시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포로들을 이제 잡아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기를, 특이하게 가을의 원정을 떠난 이유가 봄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도물할 노예들이 부족해서 가을의 원정을 단행했고, 그 속에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포로들을 잡아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5세기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요 48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를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 40년, 그리고 다윗의 정의기간이 40년, 솔로몬의 정의기간도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이제 제한된 시간의 한 기간, 뭐 한 세대, 이런 것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파악할 것이냐가 이제 남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40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요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에서 타당하다면, 요 480년의 그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한 세대를 의미하는 40년 곱해서 480년자가 나온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입다가 3년이라고 표시한 그 의미도 실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세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 18왕조의 역대 파라오들과 이제 성경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18왕조에 축조된 이제 도시, 투트모스 이제 4세의 이제 꿈의 석비들, 이런 것들, 그리고 페트루치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멘호테 2세의 특이한 어떻게 이제 원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15세기에서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관성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증거라고 보여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15세기로 확정이 됐을 때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아마르 문서에 나온 아피루와 관련해서 이제 이 아피루 혹은 하비라고 하는 이 집단이 고대 근동에 200개가 넘는 이제 문서들 속에서 이제 주전 18세기부터 주전 11세기까지 다양하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기존의 정치 혹은 사회적 체제에서 부적응하거나 혹은 전쟁이라든가 재앙,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그 집단에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서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서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 혹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제 집단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고, 그 속에서 람세스 2세 때에 벌어진 여러 가지 공공건설에 이 아피라고 하는 집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피라고 하는 이 집단이 기존의 사회체제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회적 집단을 구성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집트 군대 내에 용병으로 활약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르 문서 속에서 이제 요 아피르를 언급할 때에 게셀의 이제 한 왕이 이집트 왕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왕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아피르와 손을 잡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피르 집단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가나안 사회에서도 용병 집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마르 문서 속에서 요 가나안의 여러 이제 왕들이 게셀이라든가 세겜의 이런 왕들이 요 아피루 집단을 자신의 군사적 용병으로 사용해서 다른 도시 국가로 쳐들어가는데 사용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아피루 집단, 아마르 문서 속에 나오는 요 아피루 집단을 성서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착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장은 13세기 설입니다. 이제 13세기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용되는 이제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1장, 11장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굳고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 학자는 람세스 2세 시절에 이제 축제되었던 피람세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도시, 그것이 이제 테르데바 칸테이라고 불려진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람세스 2세 시절,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이른 18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렘헤 때에 건축이 시작되고, 세티 1세 때 19왕조의 세티 1세 시절에 여름궁전을 수조되고, 그것을 람세스 2세가 다시 큰 도시로 확장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도시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조했던 그 라암셋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동과 관련해서 비돔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아툼신의 집, 이제 신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와디 투밀라트라고 하는 지역에 서로 약 13k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도시를 비돔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의 유적은 테렐 마스쿠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테렐 레베타라고 하는데 최근에 발굴 결과를 보면 테렐 마스쿠타는 힉소 시절에 정착이 있은 이후에 오랜 세월 폐허로 있다가 주전 7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정착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관련된 시기는 아니고, 그래서 테렐 레베타가 이제 출애굽 시대 때 비동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테렐 레베타 같은 경우는 19왕조 시기에 주전 13세기 때에 요새로서 건축이 되어 성벽과 주사군지 시설들이라든가 저장 시설들, 작업장, 그리고 람세스 2세와 3세의 인장이 있는 발견된 이제 아툼 신의 신전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이제 성경이 나오는 이제 비동으로 13세기서를 이제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세기를 뒷받침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증거가 이제 메리넵타라고 하는 비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비문으로도 불려지고요. 이 메리넵타가 주전 1207년 어간에 이제 가나안, 이제 이 비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비아 지역에 대한 전쟁을 대부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전쟁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에 이제 아스글론, 게셀, 야람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이제 가나안 도시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닌 일련의 무리의 사람들로 집단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 메리넵타 비교를 통해서 1207년,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정착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이제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리넵타 비문의 문제는 1207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지만 출애굽한 시점이 주전 13세기인지 주전 14세기인지 15세기인지 그걸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7년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뿐이지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정착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메리넵타가 원정으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걸 기록을 하면서 내가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씨를 말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성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집트 기록과 성서 기록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이제 재밌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하고 18장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북쪽의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제 경계를 이제 표시하면서 이제 서부 쪽 경계를 이제 표시하면서 언급된 이제 이름인데요. 성경에 이제 넵두와 샘물 혹은 넵두와 물의 근원이라고 이제 표시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마얀 베이 넵두아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것이 메리넵타와 단어적 유사성을 통해서 메리넵타 왕이 요 지역까지 왔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서쪽 지역인데요. 요 지역 산지까지 와서 메리넵타가 전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남겨져서 그 이름과 유사하게 해서 이름이 남겨졌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고학적으로 지적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간접적인 이제 증거들이 남겨져 있는데 아까는 이제 유성 박사 말씀하신 힉소스라든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앙국 그리고 이제 2차
중간기 시절에 이제 셈족들이 많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출애굽기에도 이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주전 13세기 람세스 2세 시절에 궁전을 축조하는 것들이 성경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 이제 거기 동원된 사람들이 아피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원된 것들을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연관시켜 볼 수도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의 도피한 여정은 그 당시에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규모의 노래라든가 포로들이 이집트 동쪽 경계를 넘어서 시내바늘 쪽으로 도망간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에즈 운하 지역을 따라서 이제 시내바늘로 도망가는 이유가 이집트 본토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19왕조의 세트 1세의 기록에 보면 가는 그 길에 20여 개 정도의 이집트 군사 요새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도망가던 노예 포로들이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가지 아니하고 멀리 이제 시내바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성서에 기록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시내바늘 쪽으로 갔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황적인 증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성서 속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이집트의 상황들과 이 정황적인 증거들은 유사한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느냐, 또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성서 속의 그 기록들과 고고학적으로는 어떤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 아라드, 후르마 이런 지역들 정복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동편에 넘어가서 이제 요단 동편의 일부 지역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제 요 남방 지역에 요 아라드를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요 남방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기 훨씬 이전에 초기 청동기 시대 때에 아라 혹은 아라드라고 불려지는 도시 텔이라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하고, 중기 청동기 시대에 텔마소스, 텔마라타라고 하는 도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 15세기가 됐건 13세기가 됐건 상관없이 요 남방 지역에 어떠한 정착의 흔적들도 존재하지 않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 초기적이라고 보여지는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내용과 상당히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넘어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에돔 족속의 땅을 이제 지나갈 때에 그들의 땅을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지만 에돔과 모압 족속이 거절을 해서 돌아서 이제 건너가는 것들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요 남부 요르단 지역, 티네스 조단 지역 같은 경우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정착지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에돔 족속들이 거절을 해서 멀리 돌아서 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대표적인 도시, 아모리적 도시가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히스반이냐, 얄론이냐, 우마일이냐라고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좀 있는데, 앞서부터 이제 히스반하고 얄론이라고 하는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후기 청동 시대 때 정착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이제 정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마이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요조 같은 경우는 후기 청동기 시대인 주전 14세기, 13세기 때에 성벽이 있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5세기보다는 13세기를 지지할 수도 있긴 한데, 발굴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전 1200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됐다가 초기초기 시대 때에 재정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착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에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족속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속에서 예루살렘 왕을 위한 다섯 왕이 기본 족속을 칠 때에 이제 그걸 도와주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올라와서 전쟁하면서 가나안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들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디비를 언급하고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솔만 파괴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요 조시들과 관련해서 고학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요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성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발굴이 시작한 그 초기부터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1940년대에 존 갈스타이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자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하고 나서 낸 결론이 뭐냐면, 무너진 이중 성벽을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그 연대가 주전 15세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이제 발견된 이제 궁전과 연관되는 저장 창고 시설에서 이제 강렬한 화재로 인해서 파괴된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 항아리 안에 혹시 가득 차 있었던 그 도시를 이제 도시사로 이제 명명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할 수 있는 주전 15세기 말, 20세기 초반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애굽 15세기서를 상당히 지지하는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케네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이제 갈스탕의 발굴을 재분석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케네이 결과는 뭐냐면, 이제 가데스탕에 발굴했었던 이중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훨씬 이전인 초기 청동기 시대 때의 성벽이고, 도시가 이제 파괴된 시점은 후기 청동기 시대가 아닌 중기 청동기 시대 말, 그러니까 힉소스가 이집트에서 쫓겨나던 그 시절 어간에 파괴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15세기, 14세기 그 시절에는 여리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성서의 기록과 이제 고고학적인 기록이 상당히 이제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괴된 중위청동시대 때 이제 여리고의 이제 성벽의 모습이고요. 그 속에 이제 브라이언트 우즈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자가 다시 케네의 발굴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스탕이 이제 도시사로 명명했던 그 도시 이제 파괴층이 이제 케년이 얘기할 때 이제 중기 청동기가 끝나고 나서 후기 청동기가 시작되면서 그 시대 때에 발견되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수입한 토기들이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때 15세기 때에 발견된 토기들이
있는데 여리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의 이제 파괴 연대를 이제 중위청동 시대 말로 보게 되는 것인데, 카자흐스탄은 이 수입토기가 여기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지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중위청동기 시대 말기에서 시작하던 그 토기들이 후기청동기 시대 초반까지 연소성을 갖고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전 16세기 중후반에 여기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더 후대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여리고에 있는 무덤에서 18왕조와 연관되어 있는 합세스트라든가 투스모스 3세의 또 인장들이 발견이 돼서 뭐 후대에 들어올 수도 있긴 하지만 18왕조 시대에 왕들의 이름이 있어서 요 여리고의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들 15세기 중반에 출애굽하고 15세기 말 14세기 초반에 이제 종국한 성경 이야기를 뒷받침해준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재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탈리아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시 이제 요 여리고성을 이제 재조사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다른 도시과를 마찬가지로 후기 청동기에서 여러 번 이제 파괴를 거쳤다. 그리고 이제 도시사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가 파괴된 시점이 중기청동기 시대 말일 수도 있고 후기청동기 시대 초반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주면서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5세기 출애굽에서 이제 지파징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15세기에 출애굽을 해서 정복을 했다면 거기 끝이 나야 되는데 여리고 자체를 발굴해 보니까 주전 14세기, 13세기까지 이어지는 이전 시대보다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여전히 궁정과 여러 가지 유적들을 갖고 있는 도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15세기를 증명할 수 있긴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도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수아가 파괴했어도 성경 기록과는 다르게 여전히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도시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고각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러 가게 되는데요. 아이성과 관련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학자를 생각하는 이 아이성은 에트텔이라고 하는 유적인데, 이 에트텔 같은 경우는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주전 이제 3000년에서 3100년에서 2300년 그 구간에 도시가 있다가 그 이후로 정착이 없습니다.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정착이 아예 없다가 초기 시대,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 들어와서 재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정복 구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아이성과 이제 야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키르벳 엘 마카티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요. 이 장소는 중위청동기 그리고 후기청동기 시대 때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아이성 에트텔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유적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르벳 마카티르에서 이제 발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문이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성벽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후대에 이제 파괴된 음악신에서 과연 이것이 성벽인지, 그리고 성문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어서 후기청동기 시대 때에 15세기를 주파침할 수 있는 주전 이제 15세기, 14세기 때의 유적의 흔적이 있지만 과연 도시를 볼 수 있는지는 이제 여전히 의문을 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예루살렘 이제 북쪽에 있는 엘집이라고 하는 이제 유적을 이제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기청동 시대 때의 정착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 청동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대 때에는 정착의 흔적은 없고 다만 무덤들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때. 그래서 과연 이것도 성경에서는 이제 큰 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러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에 서쪽에 이제 셰필라 평지라고 불려지는 지역의 여러 이제 도시들 또 이제 중앙 산지 남쪽 지역을 또 장악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처음 정복했던 도시가 이제 림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림나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때에 주전 13세기 때에 정착의 흔적이 있는데 도시라기보다는 제위와 관련된 장소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 파괴 흔적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라기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인데요. 림나 다음에 이제 림나처럼 이제 이 라기스를 이제 파괴했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라기스 같은 경우 이제 후기 청동기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파괴층들을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주전 15세기의 파괴층도 있고 주전 14세기 때의 파괴층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전 13세기 때의 파괴층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마지막 도시가 파괴된 것은 이제 주전 12세기 이제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 때의 라기스 같은 경우 여러 번의 파괴를 거치면서 15세기 설도 될 수 있고 13세기 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 파괴는 주전 12세기 후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도시 이제 에글론이라고 하는데요. 에글론은 이제 오늘날 라기스 남쪽에 위치하고 이티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적 같은 경우는 후기 청동기 시대 때에 성벽이 없는 이제 마을 유적을 남겨져 있었고, 후기 청동 시대 말에 일부 파괴 흔적이 있는데 파괴됐지만 가나안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초기 철기 시대, 이스라엘 4대 시대까지 이어지는 가나안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고 정복한 곳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의문점을 던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테넬 르메이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헤브론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헤브론 같은 경우는 중기 청동기 시대 때의 성벽을 재사용하면서 후기 청동기 시대 때의 유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의 헤브론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1200년 그 어간에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프로토 이스라엘 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의 흔적이 보여지는데, 파괴 흔적보다는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제 드비라고 하는 곳인데요. 헤브론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키르벳 아보드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드비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단유적은 특이하게 후기 청동 시대 때에 성벽이 들어져 있는 도시가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주전 이제 14세기 어간에요. 그러니까 15세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14세기서가 연관시킬 수 있긴 한데, 여기도 그렇게 이제 극소수만 이제 발굴이 돼서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파기가 된 건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주전 12세기 어간에 이제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괴의 모습은라고 이제 발굴자들이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북쪽 지역에 올라가서 이제 하솔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솔 같은 경우 이제 주전 13세기 말에 1230년 그 오간에 하솔이 대규모로 파괴된 화재를 의해서 파괴된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솔 전체에
파괴층이 남겨지고 그 다음에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초기 시대 때의 정착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3세기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하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착의 모습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산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 지역, 그 북쪽 남쪽 정착을 주로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이 중앙 산지 지역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의 정착의 변화가 거의 없이 30개 정도의 지점이 이제 정착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후기청동기에서 초기청으로 넘어가는, 초기청으로 잘못했는데, 후기청동기에서 초기청으로 넘어가는 13세기 말 12세기 초반에 정착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핑케스타인 같은 경우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집회소를 통해서 거의 300여 개의 새로운 정착지들이 이제 새로운 집단의 이주로 생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강우 박사님의 석사 논문에 또 이제 비슷한 게에서 후기청동기 시대 때에 뭐 초반에 26곳, 뭐 서른한 곳, 뭐 32곳 등의 정착지들이 존재하다가 이제 초기초기 시대 때에 367개 정도의 도시들이 정착을 해서 급속한 이제 정착의 성장을 보여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고학 증거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또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으로 해서 정착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다 정복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셔서 정복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업을 분배하지 못한 지파 7이나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같은 여호수아 내에서도 다 정복한 것도 표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여전히 누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시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출애굽 사건의 장소로 소안을 언급합니다.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언급하는데요. 이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기원전 주전제 12세기 말에 이제 이전에 13세기 때 19왕조 시절에 피람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람세스 도시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흐르던 나일강의 지류가 막혀서 새롭게 건설된 요 나일 삼각주 지역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세기 말부터 해서 주전 7세기, 6세기, 헬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요 나일 삼각주 지역의 수도로 삼아졌던 도시가 되는데요. 요 시편에서는 특이하게 피람세스나 비돔이 아니라 소안이라고 하는 저는 새로운 도시를 언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으신 장소를 소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언급됐던 요세푸스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힉소스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요세푸스가 언급한, 그러니까 힉소스와 연결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오셀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또 출애굽하게 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가 모세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후대 성서 저자들이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요 유세푸스 같은 경우는 힉소스도 끌어들이고 그 이후 아마르나 시대 이야기들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소환과 관련해서 소환 같은 경우는 소환의 도시를 새롭게 세울 때에 피람세스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건축물들을 람세스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져오게 되면서 도시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돔이라고 하는 것도 주전 이제 7세기 때에 새롭게 도시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때에 비돔이라고 봤던 그 도시에서 주전 7세기 때에 건축물들을 가져다가 또 다른 비돔, 아톰의 신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1장 언급하고 있는 피람세스라고 비돔이라고 하는 그 언급이 13세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주전 7세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따라 일부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은 출애굽의 이야기들은 이제 주전 7세기 때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 성서 저자들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에 과연 이제 출애굽의 그 정확한 연대를 알았었겠느냐와 관련해서 이집트와 관련된 이제 파라오들을 언급할 때에 성서 저자들이 이제 주전 10세기 말에 시샴 그 이후로는 파라오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집트에 관련된 파라오 이제 바로를 언급할 때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호프마이어라고 하는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이집트에서 신왕국 시절에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바로라고 명명하는 전통을 따라서 성서저자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로보암 시대 이후에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들은 성서저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제 파라오의 이름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서저자들이 후대의 성경 말씀을 쓰거나 편집하던 그 시기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시점을 과연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막판에 제가 조금 두섭시긴 해서 결론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과 관련하여 15세기 그리고 13세기 주장들 비판적 견지에서 좀 살펴보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관련된 그 서서히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고각도 살펴보았을 때에 상당히 성경의 기록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후대 성서 저자들, 편집자들이 출애굽의 정확한 시점을 측정하지 못했고 가나안 정복과 정복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기록 속에 여러 다른 전승들과 기록들이 성서 안에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정착의 그 서사가 가나안 땅의 고고학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13세기
주전 13세기 말경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정착의 이야기를 가나안 정착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집트의 오가 구원 시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요 성경의 요 핵심적인 서사가 있는데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 전승들이 복합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성서주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서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 대한 정확한 인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고학적으로 봤을 때 13세기경 오간에 벌어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광현 박사입니다. 저도 고고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제 성경 강해 설교나 이제 뭐 이런 성경 공부 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학회식으로 하면 진짜 다 자죠.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학회 분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이 앞서 세션에서 유성환 박사님 이집트올로지 쪽에 관점을 발표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윤종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적인 공헌이다. 그리고 반드시 연구사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장상혁 우리 박사님 그냥 이렇게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에 그거에 관한 해설하고 했을 때 출애굽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공헌, 독창적인 공헌이 있을 수 있는 논문이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했더니 이제 뭐 예상대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장상혁 박사님도 논문 쓸 생각으로 이 글을 쓰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윤정 교수님 반드시 연구사를 좀 추가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장상혁 박사님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내용이 연구사지 본론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및 정착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제 하나에 연동돼 갖고 하나의 큰 이제 패러다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뭐 한 13세기, 12세기, 11세기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의 팔레스타인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 패러다임 자체에 어떤 판을 깔아준 게 성서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그 성서의 기록이 판을 깔아준 그 상황에서 고고학이라든가 이집톨로지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문 분야별로 나름대로 공헌을 해 왔으나 문제는 이 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성서의 기록이 이제 깔아준 이 패러다임 자체에 사실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몇몇 학자들은 이 패러다임 자체를 좀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핑켈슈타인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 그러나 이 패러다임이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상혁 박사님 이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로 이어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정착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제 많은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어떤 안티를 걸 생각은 없고 뭐 대신에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문제점들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깔아준 그러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그러니까 하나의 약점들의 복합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초기 이스라엘의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 정착이라는 개념은 성서학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불가피하게 성서의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주제들이죠. 특히 올브라이트 학파의 이래로 이제 이 부분은 특히 많이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러니까는 성서의 기록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입증해 보고자 했던 시도들. 그러니까는 사실 오늘날에서
고고학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배격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게 학문이냐 이거죠. 성경을 입증하고 이해하는 목적으로 고고학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논찬에서의 포커스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 자체가 갖고 있는 학술 방법론적인 수많은 약점들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그 우리 장성엽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주제에 관한 성서고학적 고찰에 뭔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실 이 주제는 19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그때부터 나와 있던 패러다임이고 거기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크게 추가된 게 없어요. 그때 뭐 정복설, 정착설, 그러니까 뭐 정복설은 올브라이트, 존 브라이트로 이어지는 정복설, 그 다음에 알브레이트 알트와 그 다음에 마틴 노트로 이어지는 정착설, 그 다음에 노만 고트왈트, 영어식으로는 가트월드라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학교에 와가지고 실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트월드. 근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이상하게 그 내부 이동, 특히 핑켈슈타인이나 이 사람들은 가트월드를 언급해야만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뭔가 학자적인 자존심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정복설은 정복이고, 정착설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그래서 평화적인 정착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혁명설은 사실 가트월드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르크시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봉건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그 도시들의 봉건 시스템 안에서 이제 거기에 억눌렸던 하층 계급이 계급 갈등을 통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소수의 그 출애굽 집단과 더불어서 뭐 이게 이제 혁명설의 시작점이었죠. 나중에 윈켈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산지에 그 폭발적으로 산지 주거지들이 몇백 개씩 늘어나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1988년도에 그 사람이 윈켈슈타인 이걸 처음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을 쳤는데 나중에 90년대에 들어서 살짝 바꿔요. 근데 사실상 혁명설인데 내부 이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도시 국가들의 하층 계급이나 이제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산지에 정착을 했다는 게 내부 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혁명설의 살짝 변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통해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혁명설의 아류로 남았죠. 그러니까 핑켈슈타인 같은 이제 이론 같은 경우. 어쨌든 일단 출애굽 15세기설은 굉장히 그 출발점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열왕기상 6장 1절,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하고 그게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사사입사, 그러니까 이 시대에 출애굽한 지 300년이라는 숫자. 자, 그런데 이 15세기설의 가장 기본 전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15세기라는 연대를 얻은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 안에 숫자를 다뤄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데, 저도 교회에서 어쨌든 변증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의 입장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일 부닥치는 것이 숫자입니다. 안 맞아요. 죽으라고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창세기의 족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아들 셈이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직 살아있다. 그 나이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거나, 더더욱이 이 마소라 사본하고 이제 70인역 사본하고 비교했을 때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의 아구가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10,000 단위 이상 넘어가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어떤 경작지 규모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시대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추정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에 보통 팔레스타인의 전체 인구, 경작지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한 50만 안팎으로 봐요. 50만 명. 근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중단 잡족의 뭐 여성 어린이 다 포함하면 한 250만까지도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5세기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구약 성서의 숫자 정보들이 가지는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보입니다. 성서 전승 기록자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수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수학의 정확성, 숫자의 정확성은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 고대인들은
뭐 물론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 분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십지법 썼고,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전부 십진법 썼죠. 십진법을 쓴 이유는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십진법이 다 나오게 됐다라는 게 수학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입니다. 저도 그 이집톨로지 쪽에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덧셈 빼서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옛날에 배울 때. 하여간 이런 수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숫자를 썼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숫자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숫자들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세기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고고학적 데이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쓸만한 데이터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15세기설은 학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3세기설인데 13세기설에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람셋이라는 이름입니다. 람셋이라는 이름은 19왕조에 비로소 처음 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국고성 피람셋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고성의 이름으로 그 이집트 기록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람셋이 왕의 이름으로서 사용된 것은 19왕조 때부터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렌부타 석비의 이스라엘 언급.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기둥이 되고, 그 다음이 주전 13세기, 12세기 가나안 도시들의 파괴 현상. 이게 세 번째 기둥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람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게 기록자의 시대처가 아닌 한 뭐 이거는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의 하한 연대 터미누스 안티쿠엠 이 시점보다 더 이전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람셋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이전 시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13세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세기설의 그 성서의 수차 정보하고 이 람셋이라는 이름 13세기 그 이전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부닥쳐요.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람셋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둘째로 메르엠프타 석비가 언급하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고대 이집트어로 이스리알을 이집트어에서 알과 엘의 차이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다라고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13세기인데 이것도 출애굽 사건의 상한 연대, 즉 터미너스 포스트 쿠엠 이 시점보다 더 이후에 발생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 메렘프타 왕 시대에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세기설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 13세기, 12세기 동안에 여러 후기, 청동기 가나안 도시들이 이때 파괴되고 궁극적으로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는 주거 형태로 바뀌는 현상들이 관찰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13세기설과 결합되어서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착의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기둥만 본다면 초기 이스라엘의 주전 13세기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 정착 가설은 꽤 개연성이 높은 가설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 뜯어놓고 보면 이게 전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서의 기록도 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성서 학계 기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 발굴 결과도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문제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 기록의 가장 큰 난점은 출애굽이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해요. 아까 우리 장 박사님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사례 여호수아 기록 안에서도 정복 다 끝났고 땅 분배까지 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아직 정복이 다 안 끝나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리스트가 나오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록대로라면 한 세대 안에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났었어야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는 또 딴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다 차지하지 못한 성읍들에 관한 기록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멸할 것을 명령받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각 지파들이 주변 민족들한테 각계의 벽파를 당하면서 압제에 시달리고 모세의 율법은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정복 정착에 관한 성서 기록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아까 장박사님 얘기 안 했는데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하솔은 주전 13세기 정복설의 가장 확고한 고고학적 증거로서 모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솔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정복 기록은 하고 그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굉장히 잘 매치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불탄 걸로 기록된 이 하솔의 마지막 가나안 도시. 그러나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 하솔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을 괴롭히고 있고 공격하고, 또 여호수아에서 죽임당한 것으로 언급된 하솔 왕 야빈이 다시 등장해요. 부활한 것도 아니고 다시 등장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자기 아들한테도 이제 그 2세, 야빈 2세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쳐요. 그러나 어쨌든 하솔이 여호수아에서 불탄 하솔이 사사시대, 드보라 시대에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야딘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야딘의 후계자였던 벤톨도 사사기의 기록과 여호수아 기록 가운데 양자택일을 합니다. 사사 기록보다는 자신들은 여호수아의 기록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벤톨의 후계자였던 샤론 쭈커만이라는 여자 고고학자, 지금 세상 떠났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나중에 포스닥 이제 그 논문에서 벤톨의 이와 같은 정복설 다 뒤집어 버려요. 사실상 내부 이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하솔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를 파괴하고 불지른 다음에 떠났다는 거야. 어디로 떠났는지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아마 산지로 갔거나 이렇게 말 연결될 수 있겠죠. 내부 이동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성경의 기록 밖의 성서 엑스트라 비블리컬 소스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13세기, 12세기 가나안 상황에 관한 성서 밖의 기록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15세기를 보면 주전 15세기 투트모세 3세 이래로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군사 원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 때 굉장히 많은 주기적인 군사 원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힉소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헤카우 하숫 여기에서 이제 그 힉소스 말이 비롯됐다. 그러니까 그 이방 지도자들이라는 이제 원래 그 상형 문자 거기에서 나중에 마네토가 이제 이거를 목자라고 헤카우를 이제 목자로 이제 헬라어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힉소스가 이제 있었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완충지대 버퍼존이었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원정을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가 특히 군사 원정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때 가나안 통제 방식은 군사 원정이었어요. 그런데 14세기 아케나텐 때의 14세기, 그러니까 아케나텐은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이니까 이 군사 원정 가는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주요 거점 도시들의 그 이집트 소규모 군대와 관료를 배치하고 거기에 요새 또는 이 관료가 사용하는 관적, 게리슨 트룹에다가 그 어피셜 레지던시를 이제 거기다 레지던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마다 이집트 요새 또는 그 레지던스하고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 규모의 군대를 상주시킴으로 가나안 통제, 이런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14세기 이후부터. 이 상황에 아마르나 서신에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고,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건축물들이 다 그런 거점도시 발견됐고, 아울러 이집트 스타일 토기들도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14세기에 확립된 가나안 통제 방식이
주전 12세기, 13세기와 12세기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14세기에 만약에 13세기 출애굽설이 맞다면 14세기에 이스라엘의 존재감은 없는 게 맞겠죠. 어쨌든 14세기 아마르나 문서에서 주인공들은 이집트와 그 다음에 가나안 도시국가들이에요. 14세기에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4세기의 가나안 통제 방식이 이집트에 13세기, 12세기까지 여전히 유지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 상주했던 이집트 군대는 여전히 13세기, 12세기에서도 있었다 하는 거고, 물론 거기에 아피루나 샤수 같은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지만 이들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한다는 것도 방법론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13세기 메렘프타 석비에서도 이스라엘 어쨌든 일정한 지경을 가진 오랑캐라는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그 한정부,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그 도시 이름 끝자락에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디터미너티브라고 그 한정부를 붙이는데 거기에 그 이제 산 모양, 그러니까 그런 거가 붙으면 지경을 가진 무슨 이제 도시나 도시국가나 민족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뜻하는 한정부만 붙지, 그러니까 지경을 나타내는 한정부가 안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경을 갖지 않은 흩어져 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13세기 메렌프타 이 기록에서도 이스라엘의 존재감은 그 이스라엘의 도시국가의 위상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세기, 12세기 가나안 지역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고고학적 데이터. 아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14세기 이래로 가나안 주요 거점 도시들에는 이집트 공공 건축물들이 존재했고, 이 말은 이집트의 관료와 이집트 군대가 주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스타일 토기와 시의 시공간적 분포를 보면 이들이 12세기, 적어도 12세기까지는 계속 자신들의 군대를 상주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피루 같은 무법자들이 공격으로 벳산이 위기에 처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군사헌정을 통해서 거기를 탈환합니다. 가나안 통제권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집트의 가나안 통제권은 주전 12세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블레셋의 본격적인 팽창 그리고 이집트 내부의 약화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등장, 12세기부터 블레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그 독특한 토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통제권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약화된 것은 주전 11세기였는데 이것은 웬아몬의 그 이야기에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웬아몬, 그러니까 그 레바논 백향목인가 목제사로 이제 블레셋 도시에 들어가는데, 과거에 이 이집트 관료가 블레셋 도시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주인 오셨습니다. 막 굉장히 공손한 대접을 받았는데, 웬아몬은 완전히 정말 그 개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집트가 주전 11세기 블레셋 도시들에서 굉장히 많은 위상이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주전 11세기는 가나안의 뚜렷한 쇠퇴,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통제권이 무지하게 약화되는 시점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이 가나안 문명, 도시 문명이 이 11세기에 그 이집트의 가나안 그 지배와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이집트 문명이 쇠퇴할 때, 이집트 통제가 쇠퇴할 때 가나안 도시국가 문명들도 완전히 쇠퇴해요. 완전히 쇠퇴하더라 이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채색 토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집트 스타일 토기,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13세기, 12세기 이때 이제 가나안 도시들의 파괴 문제인데, 하솔에서 마지막 가나안 도시가 파괴된 시점은 13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기스에서 마지막 가나안 도시가 파괴된 시점은 12세기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두 하솔과 이 라기스 사이에 마지막 가나안 도시가 파괴된 시점 사이에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한 세대 만에 모든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는 기록과 상충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전 13세기, 12세기 산지를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주거지들의 주인 누구일까? 아까 이제 그 산지에서 많은 그 새로운 주거지들이 등장했다 하는데 성서 기록 친화적으로 해석한다면 외부에서 유입된 초기 이스라엘의 증거로 간주하고 싶겠죠. 물론. 자, 그러나 혁명설 혹은 혁명설의 한 변형으로서 이를 가나안 도시 문명을 떠난 가나안인들의 내부 이동의 결과로 보는 고고학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때 당시에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인구가 팍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농경지 면적이랑 뭐 이런 것도 그때 농업 생산 능력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선 줄었는데 산지에 새로운 주거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인구가 팍 늘었다 이거야. 그럼 이건 내부 이동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부터의 유입인지 내부의 이동인지를 판단하는 그게 사실 쉽지 않다 하는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초기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세력으로서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이 초기 이스라엘의 문화적 특징이다라고 정의 내리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새로 생겨난 산지의 주거지들에서도 토기 유형이나 가옥 구조상에서 가나안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특징 그런 어떤 그 가나안 요소들의 어떤 계속됨은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나안 채색 토기가 부재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꼭 이스라엘 같은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이집트에 거주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집단은 어떤 언어를 구사했을까요? 400년 동안 우리는 36년, 35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일본말 배우고 그때 살았던 분들 일본말 잘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러면 이집트와 잘 유창하게 구사했을까? 그리고 이집트와 동화돼 가지고 아까 이제 유성환 그 박사님도 얘기 좀 했지만 몇 세대 지나가면 이집트화되는 현상. 그러면 이들에게는 없었을까? 그러면 당연히 대거 막 60만 대군이 가나안으로 이제 유입됐다 한다면 그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왔을 이집트적인 요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톡이든 아니면 무슨 문양이든 인스크립션이든 이집트적인 요소들이 나와야 하는 건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나일강 동편 지역의 고센 땅에 거주했다 하는 겁니다. 나일강 동편 지역 고센 땅이라면 사실 이집트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옛날부터 고대로 훨씬 이전부터 고센 지역은 그러니까 셈 계통의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해온 이제 셈 계통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였고 문화적으로 사실 이집트적이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적인 그런 훨씬 거기에 가까운 문화적 특성을 가졌을 것으로 전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가지고 들어온 새로 유입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러냈던 어떤 문화적 특성도 가나안 것과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114편 1편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다른, 그러니까 이방 언어를 쓰는 민족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어를 쓰지 않았고 셈어를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에 관한 성서밖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애굽 집단의 실제 규모 파악하기 어렵고 발굴된 유물과 유적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초기 이스라엘의 문화적 특징을 구별하거나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고고하게 기여도는 기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 박사님도 조금 그런 뉘앙스를 비쳤는데, 사실은 후기 청동기의 가나안의 최종 승자는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자손, 즉 이들의 자손 누구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의 자손이 이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이 최종 승자였거나 아니면 이집트가 최종 승자였거나 뭐 다른 어떤 민족이 최종 승자였다면
우리에게 성서 기록과 같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결국은 후손들이 남긴 그 기록,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존재했던 초기 이스라엘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결국 성서 기록이고 이들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남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기록으로 남긴 조상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은 그 다음에 이후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와 자기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출애굽 사건과 모세의 율법, 그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 깊게 깔려있는 반가나안 정석, 이런 것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정착 및 초기 이스라엘의 형성이 결코 가나안 내부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혁명설 또는 내부 이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 구약성서 안에 나오는 반가나안 정서를 계급 갈등이나 문화적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드러나는 이 반가나안 정서는 진멸법이라는 어떤 진멸시킨다라니까 거의 한 집단 전체를 거부하는 인종적인 것으로 오히려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성서의 기록이 후기 청동기에 관한 가장 자세한 자료로 남아있는 한 이에 필적하는 성서 밖의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많은 약점과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성서 기록에서 비롯된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가나안 정복 정착 패러다임은 여전히 이 시대를 이해하는 틀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